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분노를 머금은 듯 거대한 주먹이 낡은 빌라의 창문을 금방이라도 부셔버릴 기세로 두드려댔다. 강서연은 좁고 축축한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고 하얀 플라스틱 막대가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것보다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두려움에 떨리는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막대기의 작은 창으로 향했다. 선명한 두 줄, 부정할 수 없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두 개의 선이었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쿵, 쿵, 쿵. 자신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버지의 불호령 같은 얼굴, 어머니의 눈물, 어린 한숨,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녀의 머릿속에서 공포는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포의 안개를 뚫고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었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아직 아무런 감각도 없었지만 그곳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재혁,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하던 남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다정한 손길, 미래를 약속하던 빛나는 눈동자. 그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서연에게 그는 잿빛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의 동의어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 차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거물,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 그래, 재혁 씨가 있잖아. 그가 알면 분명 기뻐할 거야. 우리 아이잖아. 서연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다. 공포를 희망으로 억지로 덮어씌우려 애썼다. 이 아이는 실수가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는 자신과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화장실을 나섰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낡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녁 뉴스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소주잔을 기울이던 아버지. 강태식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과일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 앞으로 다가섰다. 아버지, 강태식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제야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술기운 어린 눈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딸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기색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꿍꿍이야 또. 돈 얘기면 꺼내지도 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를 그의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텔레비전 속 앵커의 목소리도, 창밖의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태식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의 시선이 테스트기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그 의미를 깨달은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갈라져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놀라 다가왔고 탁자 위의 물건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이게 대체... 강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육중한 몸이 서연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의 씨앗이냐고 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 아버지, 그게 말해. 당장 말하지 못해.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타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애한테. 왜 이래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를 말렸지만 그는 뿌리쳤다. 이게 어디 애야. 집안 망신시킬 환양년이지. 넌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서연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절 책임져 줄 거예요. 책임 어떤 미친놈이 너 같은 걸 책임진단 말이냐. 내년이 남자한테 눈이 멀어 몸을 함부로 굴린 걸 누굴 탓해. 그의 폭언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 순간 서연의 기억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듯 몇 달 전에 어느 봄날로 날아갔다. 그날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그녀가 다니는 대학의 특별 강연회. 강단에 선 한재혁은 빛 그 자체였다. 유려한 말솜씨,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학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다. 강연이 끝나고 서연은 용기를 내 그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총명한 질문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명함을 건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그를 위해 그들은 인적이 드문 레스토랑을 찾고 늦은 밤 한강변을 거닐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고급 와인과 음식, 정치와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서연 씨,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내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내 여자라고 당당하게 소개할게.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그와 함께라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꿈꿨다. 그와의 마지막 밤, 그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세상의 전부를 가진 기분이었다. 서연아,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토록 달콤했던 기억이 지금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떤 놈이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고함이 그녀를 잔인한 현실로 다시 끌어왔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가 알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시끄러워. 강태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를 현관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어머니가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그의 분노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 시간부로 넌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안에 너 같은 더러운 년이 발붙일 곳은 없어. 당장 꺼져. 철컥. 현관문이 열렸다. 집안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태식은 서연을 집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졌다. 악! 서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가 충격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마. 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어머니의 희미한 울음소리마저 끊겼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어 차가웠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하나는 남아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다시 감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갑고 외롭고 두려웠다. 하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혁 씨, 한재혁 씨. 그녀는 주문처럼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대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 모든 절망을 끝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빗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비에 잠긴 도시의 불빛을 향해, 그가 있는 곳을 향해 힘겨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도록 내리던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젖은 아스팔트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삼키며 도시의 상처처럼 번들거렸다. 강소연은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른다. 비에 젖은 옷은 몸에 축축하게 감겨 천을 앗아갔고 뺨을 때렸던 아버지의 손자국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다.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한재혁이라는 세 글자. 그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뿐이었다. 그가 언젠가 술기운에 흘리듯 말해준 주소를 기억해낸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서울의 부촌이라는 평창동. 서연이 살던 곰팡내 나는 반지하 동네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낯선 길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거대한 저택 앞에 섰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은 성벽처럼 동네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있었고 그 위로 보이는 집은 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조명을 받아 위용을 뽐내는 현대적인 건축물,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은 그녀가 서 있는 차가운 길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증명했다. 서연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주눅이 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잡음 섞인 기계음과 함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저 한재혁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듯한 길고 불쾌한 침묵이었다. 제발 재혁 씨가 직접 나와주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닿지 않았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대신 옆에 달린 작은 쪽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는 비서라기보다는 경호원에 가까워 보였다. 남자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 멍든 뺨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따라오시죠. 남자는 짧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뒤를 따랐다. 잘 가꿔진 정원은 어둠 속에서도 그 값비싼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본관이 아닌 정원 한쪽에 자리한 별채의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값비싸 보이지만 온기 없는 가구들. 벽에 걸린 추상화가 이 공간의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서연이 젖은 옷자락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서 있기를 몇 분.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한재혁과 닮은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들의 야망 넘치는 열정 대신 세월의 풍파로 다져진 냉혹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희끗희끗한 관자놀이는 오히려 그의 권위를 더해주었다. 청궁그룹의 회장이자 한재혁의 아버지 한태성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맞은편에 서서 서연을 짐짝처럼 훑어보았다. 네가 강서연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연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됐다. 본론만 하지. 한태성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다. 봉투가 미끄러져 서연의 바로 앞에 멈췄다. 얼마를 원하나? 저 안에 든 돈이면 네가 평생 만져볼 돈보다 많을 거다. 그걸로 병원 가서 뱃속의 것 깨끗이 처리하고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치우는 것처럼 당연하고 간단한 일이라는 투였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재혁 씨가 말한 걸까 하니 그럴 리가. 이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이다.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태성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재혁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재혁 씨의 아이입니다. 그녀의 말에 한태성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랑 그따위 천박한 감정으로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건가, 계집애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재혁이는 너 같은 애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야. 너와 네 뱃속의 것은 그 원대한 길에 놓인 오물에 불과해. 오물이라뇨. 어떻게 자신의 손주가 될 아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하지만 한태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손주 웃기지 마라. 한씨 가문의 핏줄은 너처럼 근본도 없는 계집의 배를 빌리지 않아. 그건 실수의 결과물이고 실수는 지워야 하는 법이다. 그때 응접실 문이 소리 없이 다시 열렸다. 들어선 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마치 잡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모습, 차갑고 도도한 표정.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더니 한태성에게 우아하게 말했다. 아버님, 아직 처리 안 되셨어요. 재혁 씨가 기다리는데요. 한태성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 실장. 거의 다 끝났네. 이리 와서 앉게. 오수진,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의 외동딸이자 한재혁의 약혼녀. 서연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의 약혼은 정재계 최고의 결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재혁 씨가 약혼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가 속삭였던 모든 사랑의 언어들이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오수진은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이런 애들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될 것을. 어디서 구정물이 맑은 물에 튀려고. 바로 그때였다. 응접실 입구에 한재혁이 나타났다. 아버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흠뻑 젖은 채 멍든 뺨으로 자신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서연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재혁 씨, 서연은 애원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줘. 저 여자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해줘. 한재혁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듯 한 발짝 떼는 순간 한태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을 묶었다. 재혁아,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 데리고 먼저 들어가 있거라. 이 문제는 내가 마무리하겠다. 한재혁은 갈등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절박한 눈과 아버지의 명령하는 눈 사이를 오갔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와 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약혼녀 오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아서서 응접실을 나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사랑은 배신이 되었고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남자는 약하고 비겁했으며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거대하고 잔인한 괴물이었다. 봤느냐? 저게 네가 믿었던 사랑의 실체다. 한태성이 승리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검은 정장의 남자에게 턱짓했다. 끌어내. 서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경호원에게 질질 끌려 나갔다. 그녀가 대문 밖으로 내팽개쳐지기 직전 한태성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명심해라.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네 뱃속의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닐 거다. 네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테니. 두 번째로 그녀의 눈앞에서 문이 닫혔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 문이었고 이번에는 권력의 문이었다. 잦아들었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은 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증오였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질긴 생존 본능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다. 이제 이 아이는 그녀가 이 잔인한 세상과 싸워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복수 그 자체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재혁의 저택 내문 앞에서 쏟아지던 비는 강서연의 심장에 고인 눈물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듯한 잿빛 새벽. 서울은 거대한 기계처럼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일 뿐이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절망감.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도시의 밑바닥을 헤맸다. 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구석에서 새우잠을 잤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주머니에 있던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산 빵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절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약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녀의 허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을 가득 채웠던 한재혁의 얼굴은 이제 희미한 악몽의 잔상처럼 떠올랐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따뜻했던 품,
미래를 약속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독이 든 사탕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사랑은 증오로 변질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였다. 혈육의 정을 끊어내고 딸을 길바닥으로 내몬 비정함은 그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숨막히는 공포였다.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덮쳤다. 한태성이 던져준 돈 봉투를 받고 그의 말대로 아이를 지워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런 유혹이 뱀처럼 그녀의 마음을 휘감을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안 돼. 너만은 내가 지킬 거야. 이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자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다. 아이는 그녀의 나약함을 질책하고 절망의 늪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리는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처럼 떠들 수 없다고 결심했다. 살아야 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서연은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편의점, 식당, 카페, 하지만 신분증도 연락처도 변변한 주소도 없는 행색 초라한 여자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차가운 거절의 말들은 그녀의 남은 자존심마저 조각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허기에 지쳐 비틀거리던 그녀의 발걸음이 오래된 재래시장 입구에 멈췄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홀린 듯 시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눈에 한 허름한 국밥집 유리창에 붙은 낡은 구인 공고가 들어왔다. 주방 보조 구함, 숙식 제공 가능.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가게 문을 열었다. 좁은 가게 안은 뜨거운 김과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한산한 가게 안에서 인상 좋은 중년의 여주인이 혼자 분주하게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저기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여주인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지저분한 옷차림, 퀭한 눈, 핏기 없는 입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사람의 모습이었다. 여주인의 눈에 순간 경계심이 스쳤다. 일해본 적은 있고 나이는 어디서 왔어? 쌀쌀맞은 질문이 연이어 날아왔다. 서연은 주눅이 들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시키는 일은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잠잘 곳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여주인. 박 여사는 수십 년간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절박함과 한 가닥의 단단한 의지를 읽었다.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섣불리 사람을 들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박 여사는 잠시 서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턱짓으로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일단 거기 앉아. 밥부터 먹고 얘기해. 그녀는 커다란 뚝배기에 뜨거운 돼지국밥을 가득 퍼서 서연의 앞에 툭 내려놓았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여사와 국밥을 번갈아 쳐다봤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뭘 봐? 어서 먹어. 보아하니 며칠 굶은 것 같은데. 박 여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녀에게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허겁지겁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다. 박 여사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위로 희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웠을 때 박 여사는 물 한 컵을 건네며 입을 열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안 물어.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다 있는 거니까. 대신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딴 생각 품지 마. 할 수 있겠어.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래, 그럼 저기 쌓여있는 설거리부터 해. 그리고 가게 위 다락방이 비어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자. 그것은 구원이었다. 서연은 넘치는 감사함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날 밤까지 미친 듯이 일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안전한 잠자리와 따뜻한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안겨주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고 서연은 박 여사가 알려준 좁은 계단을 통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내가 살짝 나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궁전처럼 느껴졌다. 얇은 이불과 베개가 전부였지만 차가운 찜질방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뉘었다. 아래층에서는 박 여사가 늦은 밤 TV를 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장의 소음도 잦아든 고요한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이었다. 서연은 가만히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가야, 들리니 우리에게 집이 생겼어. 아주 작고 낡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 그곳에서 강서연은 낯선 이의 온정 속에서 작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과 뱃속의 아이라는 연약한 생명의 새싹은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서연은 박 여사의 국밥집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낮에는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재료를 다듬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식사와 잠자리는 핏기 없던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을 돌게 했고 뱃속의 아이도 안정을 찾은 듯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서연을 친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틈틈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묵묵한 응원을 보낼 뿐이었다. 서연은 그런 박 여사의 배려에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은 단순히 생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한쪽에 쌓아둔 낡은 신문들을 매일 밤 다락방으로 가져가 샅샅이 읽었다. 특히 정치면과 경제면은 글자 하나하나를 삼킬 듯이 정독했다. 텔레비전 뉴스에 한재혁의 얼굴이 나올 때면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말과 표정을 분석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젊은 리더. 화면 속 그는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중을 현혹하고 있었다. 서연은 신문을 읽으며 분노를 삼키고 세상을 배우고 적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단골 손님이 생겼다. 초저녁부터 가게 구석자리에 죽치고 앉아 밤늦게까지 소주병을 비우는 중년의 남자였다.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세상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지친 눈빛. 그는 항상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었고 입게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여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장사 방해하는 우울한 양반이라며 혀를 찼다. 그날도 남자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한재혁 도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유세 현장에서 아이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순간 테이블을 닦던 서연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의 얼음 같은 증오가 스쳤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는 쓰레기처럼 내버렸으면서 다른 아이를 안고 표를 구걸하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구석자리의 남자가 술잔을 든 채 거울을 통해 자신의 그 순간적인 표정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자의 지친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흥미로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남자는 계산을 하고 나가다가 마치 실수인 척 서연과 어깨를 부딪혔다. 그의 손에서 낡은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미안합니다. 서연이 급히 수첩을 주워 건넸다. 남자는 수첩을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양반. 참 대단하죠. 저렇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니. 이 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온몸에 가시를 세웠다. 낯선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저는 정치는 잘 몰라서요.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그날 이후로도 남자의 시험은 계속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은근히 말을 걸며 한재혁과 청웅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미끼처럼 던졌다. 서연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며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과 함께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 마침내 그날 밤, 남자는 가게의 마지막 손님으로 남았다. 박 여사가 피곤하다며 먼저 퇴근하고 서연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남자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만 연극은 접는 게 어떻습니까? 당신, 한씨 집안에 원한이 있죠.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한재혁 이름만 나와도 당신 눈빛이 변해요. 그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남자를 경계했다. 누구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한번 훑어봤다. 지금은 그냥 술주정뱅이 백수지만 한때는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일보 김민준이라고. 대한민국일보 국내 최고의 신문사였다. 김민준 기자라면 몇 년 전에 청웅그룹 비자금 의혹을 터뜨렸다가 오히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던 서연은 과거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를 기억해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깊은 패배감과 분노가 어렸다. 그래요. 바로 그 김민준입니다. 한태성 회장이 쳐놓은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죠. 그놈들은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매수해서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 눈에서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불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분노.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 사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적이 나의 적과 같다는 건 알겠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내게 해줘요. 어쩌면 당신과 나처럼 모든 것을 잃고 망가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저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이것 또한 한태성이 심어놓은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지친 눈빛 속에서 그녀는 동질감을 느꼈다. 거대한 권력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힌 패배자의 동질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잃을 것이라고는 이 목숨과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숨죽여 살아간다면 평생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아이에게 그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이 남자는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연은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한태성의 잔인함과 한재혁의 비겁함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깊은 밤, 손님 없는 텅 빈 국밥집.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사람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소주병 대신 뜨거운 복수의 계획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과 싸울 첫 번째 동지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얻은 것이다. 김민준과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후 강서연의 삶은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었다. 낮에는 박 여사의 국밥집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임산부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치밀한 사냥꾼으로 변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는 가게 위. 그녀가 사는 좁은 다락방이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가게 구석에서 소주병을 비우는 무기력한 주정뱅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 날카로웠던 기자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스승이자 작전 설계자가 되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요리라고들 하지. 하지만 그 요리는 가장 신선하고 정확한 재료로 만들어야 해. 감정은 잠시 접어둬. 지금부터 당신은 강서연이 아니라 이름 없는 유령이야. 그는 서연에게 대포폰과 현금으로 산 중고 노트북을 건넸다. 공공도서관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법, 가상사설망 VPN으로 IP 주소를 우회하는 법, 디지털 발자국을 지우는 법 등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기술들을 가르쳤다.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절망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 한번 깨어나자 무섭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적을 해부하는 것이었다. 다락방의 낡은 벽에는 천궁그룹의 지배구조도, 계열사 목록, 주요 임원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한태성 회장과 연결된 정재계 인사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을 줄여가며 수년간의 신문기사, 기업 공시 자료, 관련 논문까지 샅샅이 파고들었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야. 김민준이 거미줄의 중심, 한태성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괴물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고리, 놈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상처를 찾아내야 해.
김민준의 손가락이 한재혁의 사진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기사를 가리켰다. 바로 이거야. 한재혁이 도지사로 출마한 경기도에서 최근 이례적인 속도로 통과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사업 주체는 청웅그룹의 자회사인 청궁건설이지만 그 밑에는 유령 회사들이 문어발처럼 얽혀 있어. 돈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목표가 정해졌다. 그들은 한재혁의 정치적 발판이자 한태성의 돈줄인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검은 속내를 파헤치기로 했다.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다. 얼굴이 알려진 김민준은 전면에 나설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현장 역할은 서연의 몫이 되었다.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배가 불러오는 평범한 여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이지. 서연의 첫 번째 임무는 사업 부지가 속한 시청과 등기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위장했다. 낡은 백팩을 메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서류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진정해. 강서연, 너는 지금 논문을 쓰는 학생일 뿐이야. 그녀는 수없이 되뇌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토지 매입 계약서, 건축 인허가 서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대포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금지된 비밀을 훔쳐보는 듯한 아찔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 다락방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다. 서연이 찍어온 수백 장의 사진들을 노트북 화면에 띄우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숫자와 법률 용어의 향연 속에서 서연의 예리함이 빛을 발했다. 이상해요. 서연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등장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세 곳인데 대표이사의 이름은 다르지만 법인 등기의 주소지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이 주소지, 청웅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의 개인 오피스텔 주소예요. 김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계속해봐. 그리고 토지 매입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마치 의도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처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 중 하나가 푸른 미래재단이라는 곳이에요. 푸른 미래재단. 김민준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것은 한재혁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었다. 찾았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건설 비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세탁하고 그걸 다시 공익재단으로 위장한 아들의 재단에 기부금 형식으로 넣은 거야. 완벽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지. 마침내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할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뒤 서연은 푸른 미래재단의 회계 자료를 얻기 위해 더 위험한 임무에 나섰다. 그녀는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다. 임산부라는 사실은 오히려 동정심을 사며 쉽게 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서류를 파쇄하는 허드렛 일을 맡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재단 직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그들의 컴퓨터 비밀번호나 서류 보관 위치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재단 전체가 외부 행사에 참여해 사무실이 텅 비게 된 날이었다. 서연은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재단 이사장의 컴퓨터를 켜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숨겨진 폴더 안에서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청우건설의 하청업체로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재단으로 입금된 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이중 장부 파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에 파일을 복사했다. 복사가 완료되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파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김민주는 USB 안의 파일을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태성과 한재혁 부자의 추악한 거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냈군. 김민주는 서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봤다. 분노와 슬픔에 잠겨있던 연약한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앞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갖춘 무서운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김민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막 적의 급소를 찾아냈을 뿐이지. 이걸 터뜨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시점과 방법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의 시선이 벽에 걸린 선거 유세 포스터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한재혁의 얼굴에 꽂혔다. 불행한 소녀는 이제 적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를 손에 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강서연과 김민준의 손에 들린 USB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의 기폭 장치였다. 하지만 김민주는 섣불리 스위치를 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신중했다. 이걸 지금 통째로 터뜨리면 놈들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한태성이라는 거대한 도마뱀은 꼬리 몇 개쯤은 아무렇지 않게 잘라내고 살아남을 놈이지. 우리는 놈들이 도망칠 길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다락방의 작은 탁자 위에서 그들의 첫 번째 공격 계획이 세워졌다. 전면전이 아닌 예리한 칼끝으로 적의 신경을 긁어 반응을 떠보는 정찰전. 그들의 목표물은 푸른 미래 재단이었다. 비자금이라는 핵심을 건드리는 대신 재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문제 삼기로 했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한재혁의 깨끗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에는 충분한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는 것이 목표였다.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수천 번의 바늘로 찔러서 고통스럽게 말려 죽일 거야. 김민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김민준은 수많은 언론사 중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특종의 목마른 신생 인터넷 언론사 네일리 추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곳에 젊고 야심 넘치는 기자 한 명을 타겟으로 정했다. 그들은 공공 와이파이가 잡히는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김민주는 몇 겹의 보안 프로그램을 돌려 IP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서연은 긴장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김민주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메일 내용을 불러주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다. 청운그룹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에게 보내는 제보. 한재혁 후보의 푸른 미래 재단 결산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오. 장학금 지급액보다 홍보비와 운영비로 더 많은 돈을 쓰는 재단의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있기를. 첨부된 파일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그들은 가지고 있던 회계 장부 중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출처를 유추하기 어려운 몇 페이지만을 골라 첨부했다. 미끼를 던진 것이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은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작은 확인창이 뜨자 마치 거대한 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것 같은 착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 후 이틀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서연과 김민주는 대포폰으로 수시로 데일리 추적의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나페신의 긴장감, 이 다락방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기사가 나올까 아니면 기자가 겁을 먹고 제보 사실을 청궁그룹에 알려버렸을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서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틀 뒤 저녁, 마침내 그들의 미끼를 문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한재혁 후보의 푸른 미래 재단. 장학재단인가 홍보대행사인가.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대형 언론사들은 아니었지만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깨끗한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의 이미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사였다. 사람들은 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분노했고 한재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청궁그룹 본사 한태성 회장의 집무실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딴 하찮은 인터넷 찌라시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 한태성은 집무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잿더리를 벽에 집어던졌다. 그의 앞에 선 비서실장과 홍보팀 임원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다. 어떤 놈의 소행인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저가짜는 언론사는 당장 소송을 걸어서 문을 닫게 만들어버려. 한태성은 이 공격이 당연히 경쟁 후보 진영의 비열한 흑색 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존재조차 잊고 있던 미천한 계집의 방역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재혁의 선거 캠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기자들의 확인 전화가 빗발쳤고 예정되었던 방송 출연이 취소되었다. 한재혁은 당황한 참모들 앞에서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기에 아는 바가 없었지만 기사의 내용이 석연치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아버지, 재단 기사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겁니까? 한태성은 아들의 불안한 질문에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답했다.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리 호들갑이냐. 정치를 하다 보면 똥파리들이 꼬이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그저 카메라 앞에서 웃는 연습이나 더 하거라. 하지만 아버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투명하게 해명해야 네가 뭘 안다고 나서 한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를 의심하는 거냐. 잠자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모든 건 다 너를 위한 일이다. 한재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쾌하고 찜찜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 더 큰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같은 시각 다락방에서 서연과 김민주는 노트북 화면으로 온갖 뉴스 기사와 댓글들을 보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웅그룹의 대응 방식은 김민준의 예상대로였다. 고소와 협박, 언론 통제, 예상대로군. 저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만 하니. 대중의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김민준이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서연은 한재혁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위선자. 깨끗한 척하더니 뒤로는 딴짓했네. 이런 사람이 무슨 도지사를 한다고. 통쾌했다. 철옹성 같았던 그에게. 자신이 낸 작은 생채기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섬뜩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첫 번째 경고 사격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적은 혼란에 빠져 엉뚱한 곳에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높은 빌딩 어딘가에서 분노하고 있을 한태성과 불안에 떨고 있을 한재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제법 불러온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가야, 보고 있니? 이게 시작이야.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명중했다.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태성 회장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기사를 억누르려 했지만 한번 퍼진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강압적인 대응은 대중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고 다른 언론사들마저 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한재혁 후보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자 한태성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서늘한 눈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더는 이따위 장난에 놀아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수족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윤 실장을 호출했다. 과거 국가정보기관 출신인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태성의 제국을 지켜온 그림자였다. 방법은 상관없다. 제보자의 뿌리를 찾아내 싹을 잘라버리는 걸로는 부족해. 아예 태워버려서 죄조차 남지 않게 만들어. 한태성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어두운 이면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데일리 추적의 젊은 기자였다. 그는 의문의 남성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자취방은 그가 없는 사이 난장판이 되었고 노트북과 취재 자료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퇴근길 어두운 골목에서 그는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주둥이 잘못 놀리면 다음엔 내 손가락을 전부 분질러 버릴 거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기자는 이 경고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언론계 전체에 보이지 않는 경고를 보냈다. 청궁그룹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피해 메시지였다. 김민주는 자신의 낡은 정보망을 통해 기자의 피습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올 것이 왔군. 저놈들, 옛날 버릇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 그는 다락방 창밖을 경계하며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자신들의 흔적을 지웠다. 대포폰은 한 번 통화하면 버렸고 노트북의 모든 자료는 매일 밤 암호화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한 뒤 삭제했다. 하지만 한태성의 그림자는 그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윤 실장은 제보자의 정체를 찾지 못하자 과거 한태성에게 원한을 품었던 인물들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김민준의 이름이 최상단에 있었다. 곧 검은 그림자들이 김민준의 과거 행적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동네, 그가 자주 가던 술집, 그들의 끈질긴 탐문은 마침내 김민준이 최근 재래시장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희미한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날 오후였다. 서연이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산에 두 명이 들어섰다. 손님이라기보다는 빚 받으러 온 해결사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그들은 가게 안을 훑어보더니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주인장, 물어볼 게 좀 있는데. 한 사내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서 혹시 김민준이라는 사람 못 봤소?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김민준 그런 사람 모르는데 여긴 그런 사람 안 와요. 글쎄 최근에 이 가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나. 예를 들면 젊은 여자라든가. 사내의 눈이 주방 쪽을 향했다. 서연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박 여사는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 카운터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사하는 집에 와서 무슨 행패야. 우리 가게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사내들은 박 여사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가지 않았다. 가게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국밥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괜찮니? 박 여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공포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즉시 김민준에게 미리 약속된 위험 신호 문자를 보냈다.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가게 뒷문으로 허둥지둥 나타났다. 상황을 전해들은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놈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았어. 당장 여길 떠야 해.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박 여사가 불안하게 물었다. 어디든 여기 있다가는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김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국밥집은 그녀가 절망의 나락에서 처음으로 잡은 동아줄이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때문에 박 여사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떠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략적 후퇴일 뿐이다. 그날 밤 그들은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김민준, 서연, 그리고 서연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린 박 여사까지. 세 사람은 각자의 최소한의 짐만 챙겨가게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감시하던 사내들의 눈을 피해 시장의 복잡한 골목길을 미로처럼 빠져나왔다. 뒤돌아본 국밥집의 희미한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폭풍은 예고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그들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놈들은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다. 이제 그녀는 놈들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 것이다. 서울을 떠나 그들이 정착한 곳은 인천항 근처의 낡고 허름한 모텔이었다. 눅눅한 벽지와 항구에 짠 내가 섞인 공기. 창밖으로는 밤낮 없이 화물선이 드나들고 기적소리가 울렸다. 국밥집의 따뜻한 온기는 이제 먼 기억 속에 신기루일 뿐이었다. 박 여사는 낯선 환경과 불안감에 하루하루 말라갔고 김민준과 서연은 좁은 방 안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적의 폭력적인 대응은 오히려 그들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을 걸고 끝을 봐야 할 시간이었다. 폭탄은 준비됐어. 이제 이걸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지가 문제야. 김민준이 모텔방에 작은 탁자 위에 펼쳐진 서울 지도를 보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다. 과거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지금은 국내 최대 방송사 SBC의 탐사보도부 국장으로 있는 최진우에게 연락하기로 한 것이다. 최 국장은 부패를 혐오하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언론계에 몇 남지 않은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김민준은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박스에서 최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만이 아는 과거의 암호로 자신의 신분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의 최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고 굵게 말했다. 내일 자정, 마포대교 남단. 김민준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만의, 어쩌면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재혁을 만나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김민준은 기겁하며 반대했다. 미쳤어. 그놈이 덫을 놓고 기다릴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신 몸은 혼자가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지, 그건 한재혁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해요. 그것은 증오를 넘어선, 어쩌면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엄마로서의 책임감이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한재혁의 습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과거 그는 머리가 복잡할 때면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 작은 성당을 찾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그녀는 새 대포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와 그녀만이 아는 추억이 담긴 낡은 벤치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늘 밤 11시라는 시간과 성당의 이름. 그의 죄책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끼였다. 그날 밤 약속된 성당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한재혁은 불안한 기색으로 약속 장소에 홀로 나타났다. 그가 두리번거리며 서 있을 때 서연이 재단 뒤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재혁은 숨을 멈췄다. 몇 달 만에 마주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녀리고 순종적이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당당히 드러낸 채 차갑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서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때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사과는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품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나 봐. 한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다. 화면에는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푸른 미래재단의 이중 장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김민준 기자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내부 고발자의 진술까지. 심지어 과거 아버지가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추악한 범죄의 흔적들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화면을 넘기는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의 제국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목격한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기록이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사흘 뒤 마지막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열려. 그날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지금처럼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남아 함께 침몰하든가, 아니면 당신 입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거야. 서연은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태어날 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하게 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정의를 선택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지. 이제 당신이 선택해. 서연은 그를 텅 빈 성당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섰다. 한재혁은 무너져 내릴 듯 제단 앞에 주저앉았다. 태블릿 화면에 차가운 불빛이 그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왔다. 이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같은 시각 김민주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최진우 국장을 만나고 있었다. 그는 USB를 건네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증거를 확인한 초의 국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당장 방송 준비하지. 사흘 뒤 토론회 시간에 맞춰 터뜨릴 수 있도록 SBC에 모든 것을 걸고 이번엔 저놈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거대한 폭풍의 눈. 마지막 토론회가 열릴 사흘 뒤 모든 것을 끝장낼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리는 방송국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인천의 낡은 모텔 방 안. 세 사람은 낡은 텔레비전과 노트북 앞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민주는 보안회선으로 SBC의 최진우 국장팀과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었고 박 여사는 불안한 듯 마른 손을 비비고 있었다. 강서연은 묵묵히 화면을 응시했다. 제법 무거워진 배를 감싼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토론회는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두 후보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서로에게 상투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한재혁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토론에 임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한태성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여유롭게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토론회가 중반을 향해 달려갈 무렵 김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최 국장팀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순간 SBC의 서버에서 거대한 폭풍이 터져 나왔다. 속보 한재혁 후보. 아버지 한태성 회장의 범죄 비자금으로 선거운동 청웅그룹 게이트의 전말. SBC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든 SNS 채널에 김민준과 서연이 목숨을 걸고 모은 모든 증거들이 일제히 업로드되었다.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이중장부, 자금 흐름도, 내부 고발자의 영상 증언까지 포함된 빼도 박도 못하는 판결문이었다. 토론회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대 후보와 토론 진행자의 스마트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SBC로부터 미리 언지를 받은 상대 후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예정된 질문을 무시하고 한재혁을 향해 날카롭게 포문을 열었다. 한재혁 후보님, 방금 전 후보님의 선거 자금 전체가 부친인 한태성 회장이 부동산 비리를 통해 조성한 범죄 비자금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카메라가 일제히 한재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황하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버벅거렸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흑색 선전이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음모입니다. 그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의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토론회장 배경에 대형 스크린이 일순간 암전되더니 서연이 성당에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태블릿 화면의 내용이 그대로 송출되기 시작했다.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자금 흐름도, 한태성의 서명이 담긴 비밀 계약서, 김민준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 자료들,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방송 화면을 통해 한시 제국의 추악한 민낯이 남김없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한태성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다. 그는 비서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한재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 선택해.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토론회 단상 앞으로 나섰다. 모든 소음이 멎고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저 보도에 나온 모든 내용은 단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범죄 자금으로 선거 운동을 했고 아버지의 죄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아버지 한태성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자신의 입으로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는 과거 한태성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김민준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죄했다. 저는 오늘부로 도지사 후보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국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한 정치인의 몰락이었지만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 피워낸 처절한 자기 구원이었다. 토론회는 그대로 중단되었다. 방송국은 몰려든 기자들로 마비되었다. 한태성의 집무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닥쳤고 그는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차야 했다. 인천의 모텔방. 김민주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수년간 그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패배감이 씻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인 한재혁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 눈물은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몰락에 대한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안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끝냈다는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아가야, 너의 아빠는 마지막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단다. 공중의 심판은 내려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한동안 깊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천군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한태성 회장을 중심으로 얽혀있던 정재계의 추악한 커넥션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한태성은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들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 앞에 그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었다. 한재혁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정 마지막 날,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연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준 것에 대한 희미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세상은 영웅들의 새로운 시작에 환호했다. 김민주는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모든 명예를 회복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SBC 최진우 국장의 도움을 받아 진실의 목소리라는 작은 비영리 독립 언론사를 차렸다. 거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였다. 그는 다시 기자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패배감에 젖은 냉소주의자가 아닌 신념으로 가득 찬 투사였다.
박 여사의 국밥집은 정의의 국밥집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몰려드는 손님들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차갑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연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빌레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청궁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녀는 배상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과 아이가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 기반만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의 절정이었던 어느 날 서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상하듯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맑고 푸른 하늘이라는 의미였다. 박 여사는 친할머니처럼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김민주는 쑥스러운 얼굴로 커다란 곰 인형을 사들고 병문안을 왔다. 서연은 자신을 지켜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단단한 유대로 셔츠 맺어진 가족이었다. 서연은 엄마로 사는 삶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은 돈과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민들레 홀씨 재단. 세상의 편견과 폭력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 그녀처럼 거대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곳이었다. 민들레 홀씨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가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 벤치에 서연이 하늘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훌쩍 자란 하늘이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며 엄마의 무릎 위로 기어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박 여사와 김민준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화롭고 완벽한 오후였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한재혁이었다. 화려했던 정치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옷차림에 겸손하고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거나 재결합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어색한 손으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었다. 하늘이 선물이야.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품에 안긴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